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이재명 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타이틀은 뭡니까? 대출 쪼이기입니다. 사실상 대출이란 대출은 다 쪼아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냐면요. 딱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번 대책 문재인 정권 28번 규제를 다 합친 것만큼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자, 신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한 개도 아니고 28개 규제를 다 합친 것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실패입니다, 실패. 문재인 정권이 28차례 부동산 정책 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해 본 적 있습니까? 없으니까 28개나 낸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걸 합친 것만큼 강력한 걸 어제 이재명 정권이 임기가 한 달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은 겁니다. 이러니까요,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들. 더 웃긴 건 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실드 치고 있습니다. 누가? 명비씨가. 제목 보십시오. 고소득자 수십억 대출 원천 차단,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갭 투자도 전면 금지, 지난 정권 풀어준 정책도 쪼인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재명 정권이 내놨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뭐를 위해서? 고소득자를 쪼기 위한 것이고 갭 투자란 걸 금지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열심히 포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명비씨 주장일 뿐이죠. 절대 시장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지금 어떤 목소리와 어떤 시장과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여드리면요, 뭐 이런 걸 한대요. 주요 대출 규제 내용이라고요. 뭐 되게 많죠, 여러분들. 네, 한 방에 11개를 냈습니다. 한 방에 11개. 자, 간단히 전해드리면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유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막혔습니다. 집을 한 채만 가져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이 아예 막혀버린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대출로 집을 사면요 6개월 내에 실거주를 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이게 집값 상관없이 모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집값이 상관이 없어요.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주목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정책대출. 자, 여러분들, 정책대출이란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디딤돌이란 게 있고 버팀목이란 게 있습니다. 디딤돌은요 매매입니다. 버팀목은요 전세예요. 말 그대로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다리? 주거 사다리.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더라도 더 좋은 곳에 살고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정책대출입니다. 그게 디딤돌이고 버팀목이라고요. 제목 자체가 뭡니까? 사다리입니다. 근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뭐 일반을 비롯해서 생애 최초, 청년, 신생아, 신혼 모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률 편련적으로 모두 다 이거를 감액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앞서도 6억 원 대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권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정책 대출은요 전국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정책 대출을요 전부 다 줄여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MBC 주장대로 고소득자 수십억 대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겁니까? 이게 지금 갭 투자를 전면 금지시키기 위한 겁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분들에도 고통받는 거죠. 아니, 나는 왜 이것까지 쪼는지는 모르겠어. 네?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재명을 향해서 가계부채 막아라, 가계대출 막아라 라고 말을 했는데 아예 사다리를 걷어찬 겁니다, 여러분들. 사다리를. 이러니까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야, 예고편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 이게 바로 어제 이재명 정권이 내놨던 부동산 규제 정책입니다. 단순히 지금 수도권 집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상 주거 사다리를 만들었던 그 정책 대출까지도 모두 쪼아가지고요, 사실상 서민들에도 고통받는 그런 대출 규제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하겠다는 예고도 없이 당장 어제 발표했고요, 오늘부터 시행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 혼란스럽겠습니까?
집이라는 건 의식주 중에 하나고요. 그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사실상 이 나라에서 내가 가진 현금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더 나아가 청년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간의 계획을 하는 것이고 그 계획 하에서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지 언제 받을지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고편도 없어. 어제 알렸고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러니까 어제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은행에 전화가 막 와. 이거 대출할 수 있냐고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반차 내고 막 계약하고 대출 땡길 수 있는지 지금 시장이 술렁술렁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아까 MBC가 말했던 고소득자들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누구? 실제 실수요자들이 패닉이 온 거예요. 실수요자는 뭡니까? 그 집에 살 사람들.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어제 이재명 정권의 이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까지도 지금 패닉이 온 겁니다. 왜냐? 당장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뭐라고 친구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28번의 규제를 다 합친 만큼 강력하다고요. 왜 강력한 줄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만큼 또다시 악순환과 그와 관련된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딱 들어보시더라도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누가 피해를 봐요? 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근데 걱정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현금 부자들. 왜냐?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요, 굳이 이재명 정권의 대출 규제와 관련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는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대출 규제를 지금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상 우리 서민들은요, 이 상황 속에서는 서울에서 집을 못 사요. 왜겠습니까? 지금 서울 평균 집값이 올해 4월 기준으로 13억을 넘었습니다. 13억 2,965만원. 근데 지금 오늘부터 얼마나 묶였습니까? 대출이 6억 이상 못 받습니다. 바꿔 말하면 13억짜리 서울 집을 살려면 6억 대출밖에 못 받는데 그런 가운데 현금 몇억? 7억은 넘게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집 안에 현금 7억을 고스란히 들고 있는 사람 몇 명이 됐을까요? 김민석은 되겠다. 왜? 배추 농사 지어가지고 연 27% 수익률 올리니까. 그거 빼고는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바꿔 말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요, 절대 오늘부터 서울에 집을 못 사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7억이 넘는 현금이 없잖아요. 자, 그럼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매매 시장이 쪼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 전까지는요, 매매 시장이 활기가 되어서 부동산이 폭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집을 사고 팔았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오늘부터 집을 살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지금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매매 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쨌든 집이라는 건 있어야 돼요. 내가 집에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 집이라는 건 이재명이 생각하는 것처럼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집에 살아야 되는 실수요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요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대출을 못 받아요. 집을 못 삽니다.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전세 가야 돼요. 근데 잘 보십시오. 매매가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매매를 할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못하니까 전세로 몰려갑니다. 어떻게 되죠? 전세에 관련된 경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전세라는 것도 공급이 한계가 있습니다. 전세 하나에 집이 하나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바꿔 말하면 매매를 하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전세와 관련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공급이 딸리잖아요. 자, 심지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올해
임대차 계약 10건 중 6건이 월세입니다. 안 그래도 전세가 지금 월세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정권의 일률 편견적인 예고편도 없는 그 대출 규제로 인해 매매를 원했던 사람들이 전세로 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전세난은 심해지게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 전세의 월세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걸 봤습니다. 언제 봤죠? 문재인 정권 때 고스란히 봤던 거예요. 자, 더 문제는 뭐냐? 지금 이재명 정권이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수도권을 완전히 얼어붙이겠다라는 겁니다. 수도권에 대출을 6억 이상 못 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결국에는 수도권에 집을 못 사게 되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수도권 외곽 지역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잘 보십시오. 수요라는 게 수도권이 아니라 이제는 외곽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외곽 지역의 수요가 넓어지게 되면 공급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격을 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풍선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을 올가매면요, 그 외곽 지역이 뛸 수밖에 없고, 그 수도권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외곽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관련된 수요 공급에 있어 풍선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외곽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외곽 지역의 집값은 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벌써 이만큼 갔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입함 서울 사람 증가 추이 보십시오. 매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2만 명 가까이가 될까 말까예요. 자, 결국은 뭐겠습니까? 악순환에 악순환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수도권을 틀어막자니 수도권 외곽 지역이 뛰고, 수도권 외곽 지역에 뛰자니 그 중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결국 문재인 정권이 벌였던 일을요, 지금 이재명이 또다시 고스란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지금 시장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대출 쪼이기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28번 규제를 다 합친 만큼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즉 뭐죠? 그 부작용은 문재인 때보다 더 빠르게, 더 가파르게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래도 집값이 안 잡힌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못 잡았잖아요. 6개월 한시에 국감했었습니다.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별거 다 했어. 뭐 대출 규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활성화, 양도세 종부세율 인상, 15억 초과 대출 금지, 아파트 임대사업자 사업 폐지, 네, 상가 호텔 전세 활용, 이런 식으로 별걸 다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은 계속 뛰어 올랐습니다. 바꿔 말하면 규제만으로는 절대 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규제를 넘어 집과 관련돼서 공급을 해줘야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재명은요,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집이라는 건 규제도 있어야 되겠고, 그와 관련된 문제도 발생되겠지만, 결국에는요, 공급을 하면서도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다 때려 부어서 규제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예고편도 없이. 자, 근데 이재명 정권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공급을 못해요. 왜 공급을 못할까요? 자, 분명히 이재명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 억압 안 할 것. 공급 늘려 적정가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본인은 사기 신도시 개발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장벽도 낮추겠다. 완벽히 공급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안 됐잖아요. 3기 신도시 잊어지니까 4기 신도시 은근슬쩍 빼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이재명 국정운영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동산 잡겠다고 신도시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 왜? 이것도 언론 정치권이 왜곡하는 겁니까? 말 바꾸기 없었던 거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사실상 이재명 정권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출, 이 문재인 정권 28번의 규제를 다 합친 만큼 강력합니다. 근데 이재명 과거 뭐라 그랬냐? 문재인과 선을 그었습니다. 뭐라고?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죄악이라고요. 심지어 용적률 높이고 양도세 내리고 대출을 늘리는 게 부동산 실용주의라고요. 어떻게 되죠? 완벽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재명은 말했어요.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죄악이라고요. 근데 그 죄악인 걸 문재인보다 더하게 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아무런 예고편도 없이 바로 오늘 보는 것처럼 기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뭐게 되겠습니까? 무능력한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획이란 게 있었다면, 그와 관련돼서 능력이 있었다면요,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까? 아니, 최소한 국민들한테 언지라도 줘야죠. 우리 조만간에 대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대출 규제할 수 있으니까요, 준비하세요 라고 예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뭘까요? 예고를 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역대급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수도권은요, 무조건 오늘부터 수도권 집을 살 때 6억 넘게 못 빌려요. 그럼 어떤 생각 들까요? 내가 6억이라도 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집값이 안 잡히면 이재명 정권이 또 한 번 대출 규제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때는 6억이 아니라 3억도 못 빌리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또다시 우리 국민들이 은행에 몰려가고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냥 한시적인 정책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뭐죠? 조삼모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걸 이재명 정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 당해봤잖아요.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걸 왜 또다시 반복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한 가지를 기다려봤어요. 제가 실제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 어제 부동산 정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중국인 대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인이 서울에 아파트를 엄청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사들이고 있느냐? 무려 외국인 소유 주택 10만 채가 돌파됐으며 그 중에 56%가 중국인입니다. 수도권의 아파트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5만 6천 가구가 모두 다 집주인이 중국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는요, 아파트를 매매할 때 이제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쎄쎄 이런 얘기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국 애들은 어떻게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집을 살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 와서 대출 받고 있습니다. 4채 중 1채가 대출 구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33살 중국인이 89억짜리 타워팰리스를 사는데 100%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중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대출 받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오죽하면 올해 최고 120억 단독주택 누가 샀냐? 주군이 산 겁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 집값을 뛰게 만든 것 중에 하나는 무분별한 대출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정권은 그걸 잡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대출 규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뭐 여쭤보는 겁니다. 누구도 막아야 되죠? 쉐쉐도 막아야지. 대출 때문에 집값이 뛴다면서요. 대출을 막겠다면서. 근데 올해 최고 120억 단독주택을 중국인이 샀습니다. 심지어 앞서 보여드린 대로 89억 타워팰리스를요 100% 대출로 샀어요. 그런 식으로 중국인이 4채 중 1채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지. 이거 왜 안 막습니까? 이것 때문에 집값이 뛰고 있는데.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할 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지금 저게 중국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실 코앞까지 지금 중국이 우리 땅까지 사들이고 있습니다. 땅까지, 여러분들. 자, 몇 평이냐? 무려 1256평입니다. 아파트를 넘어
땅까지 사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중국인 개인이 아니라 중국 정부입니다.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이런 가운데서 세금도 안 내. 우리는 땅을 사면요, 취득세란 걸 당연히 냅니다. 이건 세금이에요. 근데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 용산 땅을 1256평을 사들이는데 취득세가 전액 면제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공짜! 이런데 쎄쎄 외칠 거냐고. 자, 지금 보는 것처럼요, 우리 국민들은 대출을 틀어막으면서 심지어는 주거 사다리도 걷어차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하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우리 국민들이 중국 가서 집 살 수 있습니까?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취득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여쭤보는 겁니다. 상호 관세에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죠. 중국을 향해서 대출 안 돼. 중국을 향해서 집 못 사. 중국을 향해서 세금 내. 라고 말을 해야지.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제 보셨던 것처럼 대출을 틀어막을 대로 다 틀어막고, 왜 우리나라 집값을 뛰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중국인 대출과 중국인 아파트 구입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제재를 안 가하는 겁니까? 이게 외교냐고, 이게 상호냐고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을 벌이는 겁니다. 준비가 없어요. 과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더더욱 가시화될 수밖에 없고, 그 가시화되는 가운데 고통을 겪는 건 집 없는 국민들, 우리 서민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죠? 이재명이 져야죠. 이재명 정권이 져야죠. 자, 그렇다 보니까요, 어제 되게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통령실이 자기들이 낸 대책이 아니래요. 심지어 뭐라 말하냐? 보고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1시간 만에 소통 중이라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장난칩니까, 지금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예고편도 없이 내놓고서는 어떻게 자기들이 낸 대책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보고가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어떻게 1시간 만에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모습을 과거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다룸에 있어서 똑같이 봤습니다. 자,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북 송금이 있어. 나는 몰라. 이화영이 다 알아서 한 거야. 대장동이 있어서도 나는 몰라. 유동규랑 민간업체 다 알아서 한 거야.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대하던 걸 이젠 심지어 부동산 정책,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똑같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이 두 눈 가린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가리지 않고요. 이재명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나는 모른다고 말해도 그 책임을 우리는 이재명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대권을 먹었으니까.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누차 말했어. 이재명을 향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요. 핫바지가 될 건지 아니면 책임자가 될 건지. 근데 이제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핫바지도 되기 싫고 책임자도 되기 싫어. 왜냐? 둘 다 좋지 않으니까. 그냥 가운데 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이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나는 모르쇠를 일관하며 핫바지를 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책임을 지면 지지율 떨어지고요. 핫바지가 돼도 지지율 떨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린 뭘 하면 되겠습니까?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과연 이런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해놓고도 이재명이 언제까지 모르쇠를 일관할 수 있을 건지, 이렇게 해놓고도 언제까지 방구석 국정외교로서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선을 그을 수 있을 건지, 저는
계속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깡통 여러분 감사합니다.